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수업을 맡게 된 함성호입니다. 제가 이름은 계속 말씀드려서 제 이름을 꼭 기억하게 하시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22쪽부터 26쪽까지 사회 수업을 할 건데요. 제가 사회 수업은 따로 한 편만 구성을 할 거예요. 원래 수업은 두 개로 나가기로 생각 중이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학, 한국사 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통해서 점수를 많이 올리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문제 푸시고 설명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풀지 않으시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사실상 공부한다는 의미가 되게 없을 수도 있어요. 틀리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또 틀림으로써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풀어보시고 채점하시고 혼자 열심히 찾아보시다가 안 되시면 또 찾아서 개념을 하나하나씩 채워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하기 전에 22쪽부터 26쪽까지 제가 문제 체크할 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기출 한 3-4개 정도를 읽고 왔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꼭 내는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들이 2번, 3번, 9번, 16번 문제입니다. 보니까 투표권,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국가정치제도, 그리고 사회보험공공구조, 그리고 또 님비, 도시 현상에 대한 용어 등 꼭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가 항상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꼭 하나하나씩 용어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개념을 숙지하시고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은 22번이랑 25번 문제들이었어요. 22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어떤 단어의 포인트를 맞추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리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계절풍 그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셨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25번. 솔직히 25번 보고 저도 정말 당황했어요. 이게 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기 중에서 4가지 협약에 대한 거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딱 2개를 알았는데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진지는 알고 있어서 풀긴 풀었고 저도 문제를 보면서 이건 꼼꼼히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 또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은 끝났고요.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중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풀 때 항상 키워드를 가지시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요. 가치 판단과 가치 판단이 아닌 것, 즉 사실 판단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실 판단 볼게요. 사실 판단이란 과학적, 역사적, 경험적이면서 참 또는 거짓 판단 가능해야 합니다. 즉 가치 판단과 반대되는 건데 가치 판단이란 사실 판단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입니다. 규범적인 판단은 인간의 가치 혹은 사고가 반영돼서 옳다, 그르다, 예쁘다, 아름답다 혹은 추하다 등으로 판단이 되고 이거는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 예쁜 사람을 보고 쟤는 예쁘다 하지만 예쁘지 않다 라고 의견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인간의 개인적인 주관 혹은 규범적인 판단에 의한 것들을 가치 판단이라 하고 사실 판단이란 무조건 경험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나는 키가 작다는 가치 판단일까요? 사실 판단일까요? 이거는 사실 판단이에요. 제가 키가 작은 건 팩트지만 키가 작다, 크다에 대한 사람들의 규범적,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규범적 판단입니다. 경험적인 판단을 해볼까요? 저는 지금 지우개를 떨깁니다. 지우개를 떨겼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우개를 떨겼다. 이거는 사실 판단인가요? 네, 참, 거짓. 떨긴 게 사실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입니다. 죄송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이 국립공원인가요? 저는 국립공원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국립공원일 거예요, 아마. 국립공원이라고 참인 가치 판단인 거죠. 가치 판단이란 참 또는 거짓이 판단하면 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가치 판단 맞아요.
가치 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판단 맞습니다. 설악산은 강원도에 위치한다. 설악산은 강원도에 실제로 위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판단은 참 또는 거짓만 중요한 겁니다. 3이 사실 판단이에요. 한라산은 겨울에 가장 아름답다. 아름답다. 인간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판단 불가능한 가치 판단입니다. 네 번째,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다. 백두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거는 유명하죠. 우리나라라 함은 북한과 남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참인 사실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꼭 이거는 완벽한 개념을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인간의 기본권 문제는 2019년도 기출, 2018학년도 기출에도 나왔고 아마 2016년도 기출에도 3번 정도 출제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을 잡고 넘어가셔야 되고, 여기 나온 4가지 외에도 제가 2가지 정도가 더 있어서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하고 가드릴게요. 자유권이란 것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행위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예요. 즉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걸 누군가 간섭하고 침해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개념이 바로 자유권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요. 차별받지 않는다. 혹은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여서도 안 되는 것인데, 키, 인종, 학벌 그런 것도 절대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평등권입니다. 자, 다음은 참정권이에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기출을 살펴봤는데 무조건 투표권이 같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투표권인 것 뿐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투표권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투표권이 항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그냥 투표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청구권, 일정한 행위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되게 모호한 개념일 수 있어요. 이 청구에 대한 주체가 누구고 이 청구를 받는 객체가 누구냐?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이고요. 그러한 국민들이 객체, 즉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 재판, 청원, 피해보상 청구인데, 재판이라 함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형사적인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것을 요청을 해서 재판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청구해서 자신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청원이라 함은 국민청원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 뭔가 해주세요. 어떤 걸 개선하면 어떨까요? 라고 현재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이 피해보상. 피해보상이라 함은 국가적 재난이 났을 때 혹은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다 청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사회권은 국가에게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권리, 그런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인간이라면 생존하기 위해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 요소들을 충족받는 국가에게서 그러한 권리들을 사회권이라 합니다. 6번째가 가장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1번부터 5번까지는 옛날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행복추구권이라는 거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가치를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반에 두고 뭔가 헌법에 추가된 내용들인데요. 행복추구권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5가지 권리, 앞에 있던 5가지 권리만으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행복추구권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에서 지켜지지 않은 내용은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복과 반대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 하면은 인간에 대한 기본권이 가장 충족될 수 있다 라는 생각하에 만들어진 권리인데 헌법에 당연히 명시되어 있고요. 개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가치를 항상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누구나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는 내용이 행복추구권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수단적 권리이다.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한다. 청구하는 내용 무슨 권리였죠? 바로 성년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청구권입니다. 다 볼게요. 자유권 있고 평등권 있고 선정권 있고 청구권이 있네요. 4번 청구권 바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한 제도이다. 국가 권력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제도예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맞고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지나간 기출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선지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선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기반을 하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평가원 교수님들 저희 늙으신 저는 할아버지 분들이라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똑똑하시고 이전 기출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살펴보고 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4번에 있는 시장경제제도부터 적을게요. 제가 사실 키가 작아가지고 저 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시장경제제도란 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경쟁 제도를 보장받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경제 제도로 돌아가고 있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시장 원리라 함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을 시장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에 있는 복수정당제도, 복수정당제도는 2개 이상의 정당을 통해서 국가의 당이 구성된다는 건데요. 정당이라 함은 모여서 죄송합니다.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마다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뭔가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정당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당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복수정당 제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가혁명배당은당 이상한 허경영 씨 이상하다는 건 좀 죄송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통합당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복수정당 제도가 맞습니다. 다음 2번째 있는 지방자치제도인데요. 지방자치제도는 위에 충분한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중앙정부 산하에 지방정부를 두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 효율적 관리를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효율적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면은 중앙정부는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사람들끼리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무엇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또 처방을 내릴 수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효율적으로 그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지방정부 자치제도를 지지하고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상권분립제도. 상권분립제도가 저는 사실 이 4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권분립제도란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몽테스키웨가 쓴 법의 정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18세기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현재 대부분 상권분립제도를 실천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성이 됐는데 입법부는 다른 말로 국회입니다. 입법부란 법을 세운다, 즉 법을 제정하거나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요.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법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법원이에요. 행정부는 정부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그치?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죠. 자, 지금부터 1번부터 3번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4번 넘어갈게요. 4번은 그냥 바로 읽고 넘어갈 거예요. 고령화 사회에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보니까 기출도 자주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틀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읽고 넘어갈게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꼭 체크해주세요. 1번, 노인 복지비의 지출이 증가한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들이 많아진 거죠. 즉 노인들의 복지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이 영향을 끼쳤다. 영향을 끼쳤다예요. 의료기술의 발달이 고령화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맞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노인분들께서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수면 연장이 되면서 당연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들이 많아야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중장년층, 즉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도 있고 안정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사회가 좀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고령, 즉 노인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급자족 하실 수 없죠. 자신이 일을 하고 자신이 먹는 분들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실 아들 혹은 며느리, 손자분들에게 되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층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거 2번이랑 4번이랑 반대되는 내용들이죠. 의료기술의 발달, 즉 평균 수명의 연장이 영향을 끼쳤다는데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고령화 사회와 정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또 5번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5번 하기 전에 지우고 갈게요. 재무설계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생설계표? 뭐라 적혀있을까요? 여기도 재무설계라 적혀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무설계를 아직 잘 못해요. 최근까지 학생이었고 이제야 스스로 또 제가 필요한 돈을 벌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받은 월급을 저는 탕진을 합니다. 요즘은 좀 고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아직 어리다는 증거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암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너무 TMI였지만 저에게는 칠판 닦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5번, 개인의 재무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설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의 재무설계란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보다 재무설계표, 재무설계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간은 보통 재무라고 할 때 자신의 소비와 자신의 소득, 으로 그림 그려집니다.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옆으로 옮길게요. 죄송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과 소비의 형태래요. 평생 동안에 제가 여기 10수, 20수, 30수, 40수, 50수, 60수, 70수를 적은 거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의미하는 건데 보통 30대, 40대에서 소득과 소비 형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뭐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이 정도 위치는 바뀔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보통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사이에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죠. 하지만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인간은 보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보통적인 겁니다. 이게 뭐 결혼 안 한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이 생기게 되고 또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약간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사고 뭐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죠. 그렇게 되면은 또 소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소비가 소득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또 40대쯤 전에 애를 낳아서 애를 기르다 보면 애 교육비, 뭐 육아비 등등이 많아지게 되면서 대학을 갔을 경우 50대, 55세부터 60세 사이에 애들이 대학에 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가장 소비가 많아지는 시기가 오죠. 그럼에 비해서 소득은 많이 줄어듭니다. 보통 이때쯤 다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독립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소비가 줄긴 하지만 그때도 소득은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70대, 80대로 갈수록 소비가 소득보다 여전히 크긴 하지만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늙었을 때, 저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당연히 젊었을 때 소득을 많이 올려놓으면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소비보다 많으면 조금 더 돈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의 재무 설계표예요. 재무 설계 그래프인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알고 나는 노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설계를 해야겠다, 또 소득은 어떻게 하고 소비는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아니면 저축은 어떻게 하지, 또 적금은 어떻게 하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계획 세워야죠. 왜냐면 노후에 자신이 소비가 어떻게 될지 또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소득을 많이 올리고 소비는 어떻게 나중에 위해서 돈을 어떻게 저축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생애 주기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맞죠? 인간은 젊었을 때도 있고 늙었을 때도 있어요. 늙었을 때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재무 목표를 세우고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 합리적인 투자는 노후에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편하게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의탁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미래 소득을 제외하고 현재 소득만을 고려하여 재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지금 이건 현재 저의 모습이고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이 그러죠. 그런 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저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현재 탕진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재무설계를 고려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도 쉬워서 쉽게 넘어갈게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적 측면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적 측면의 조건으로 이거 안 읽으시면 무조건 문제 틀립니다. 자, 안정적 소득 보장입니다. 왜냐면은 밑에 거, 위에 것들은 다 경제적이랑 전혀 관련이 없네요. 그냥. 자, 7번도 쉬워서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활동이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2번 실업, 직업을 잃은 거고 3번 여가,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거죠. 여유롭게. 4번 퇴직,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됐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일을 그만두는 거, 불퇴직이라 하죠. 자, 1번이 답인데 직업의 역할을 확실히 캐치하고 가셔야 돼요.
일단 직업은 돈이 필요해서, 소득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또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으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소득과 자아실현이 직업의 두 가지 역할입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도 상당히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개념들 다 캐치하시고 또 모르는 개념이 있다면 필기하셔서 암기하시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험 가기 전에 한 번에 몰아서 정리만 해놓으시면 한 번에 몰아서 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지 이거 많이 알아서 나중에 사람들이랑 배불러 효과가 뭔 줄 알아? 그러고 이야기하면 진지충으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험 보기 위한 거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정말 안 지워지네요. 힘듭니다. 자, 8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소비 행태이다. 고급 사치품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것처럼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입니다. 답은 2번 베블런 효과예요. 이게 왜 베블런 효과냐면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판단한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게 베블런 효과다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틀리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에서 어떤 거를 보완하고 할지를 시험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확실히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자, 1번 나비 효과. 1번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 하면 나비의 바람직, 날개직 한 번이 아시아에서 한 날개직 한 번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태풍으로 변해 미국 서부에서 허리케인으로 혹은 용어로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으로 작용한다 라는 내용들이에요. 즉 작은 사소한 것이 나중에 눈사투처럼 커지는 거죠. 산에 보면은 높은 산이요, 뭐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산에서 올라갔을 때는 발 한 걸음, 발 한 스텝도 조심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잠깐 눈을 떨기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밑으로 가면서 점점 커져서 눈사태로 작용한대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나비 효과입니다. 사소하게 방치했던 거, 생각도 안 해봤던 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자, 두 번째, 배불런 효과입니다. 배불런 효과 답 나와 있죠, 여기. 키워드만 적고 갈게요. 허영심, 사치의 소비 형태고, 중요한 건 예시 하나가 있죠. 비싼 가격이라도 비싼 물품, 뭐라 할까요? 가방이라도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수요가 많다 라고 적어놓을게요. 이런 게 배불른 효과고요.
3번 스노브 효과입니다. 스노브 효과.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구매가 적은 물품일수록 그거에 열광하는 거예요. 즉 뭐냐? 사람들이 안 사는 거, 눈에 튀는 거만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힙하게 옷을 입는다? 뭐 그런 느낌? 왜냐면은 독특하게 옷을 입는 분들 있잖아요.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이런 분들도 하나의 스노브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예시가 당장 떠오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떠오르면 얘기할게요. 그리고 하우스푸어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하우스푸어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사람들은 집이 있어야지 안정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출을 하더라든, 어떤 형태로든 돈을 빌려서라든 무조건 집을 구매하고자 했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은 뭐 대출을 갚느라 여유가 없지만 꼭 집은 또 있는, 자신 넉넉하게 쓰지 못하지만 집만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해가지고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뭐라 할까요? 집은 있지만 빈곤한 사람들. 집은 있지만 빈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9번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에 보니까 기출이 한 3번 정도, 제가 뭐 4개, 5개밖에 안 봤지만 기출 3개 정도에서 뭐 나온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고 넘어갈게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중 기억에 들어갈 것은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땡땡땡이 있다. 기억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 등이 있다. 네, 우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회보장제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회보장제도란, 아까 전에도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전적으로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는 종교에서 지켜주는 것들이었어요. 뭐 천도교, 천주교, 기독교 같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종교, 민간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민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였거든요. 이거를 실현하고자 만들었던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를 보장해준다라는 의미겠죠? 내용 2개가 있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입니다. 요즘은 사회보험을, 옛날에는 그냥 4대 보험이라고 썼는데 최근에 2년 전쯤에 4대 보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회보험 내에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복지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복지 제도가 추가됐어요. 자, 4대 보험부터 설명을 할게요. 4대 보험은 고용, 실업, 산재, 그리고 하나가 뭐지? 건강, 국민연금. 죄송해요. 고용보험이랑 실업보험이랑 같은 내용들이지. 이름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용, 상제, 건강, 국민연금. 국민연금. 자, 이렇게 사회보험 내에는 크게 두 가지, 자잘하게 따지자면 5가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4대 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사람들이 실업을 했을 때 잠깐적 기간에 일자리가 없고 순간적으로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이럴 때 실업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직장에 대한 이직을 안정적으로 해주고자 자신이 받았던 월급의 한 반 이하 정도를 주는 제도예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주는 제도죠. 건강보험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뇌사에 빠져서 큰 병원에 한 며칠 있으면은 며칠? 한 달 정도 있으면은 10년억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건강보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의 60% 모든 건강검진 아니면은 저희가 병 진료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돈을 60% 정도를 세금에서 국가 재고에서 해결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사실 2만 원 나올 걸, 2, 3만 원 나올 거를 한 만 원 내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재난이란 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저희 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희 아버지 혹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자식들을 키우느라 되게 헌신적인 분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노후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 저희 나라 베이비붐 세대시죠. 베이비붐 세대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이 계셔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자신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이 꽤 계시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힘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활을 돕고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20만 원. TMI였죠. 그리고 5번째 게 노인장기 요양복지제도. 노인장기 요양복지제도라고 하면 최근에 또 생긴 2년 정도 된 제도입니다. 노인분들이 집에서 아플 때 사실 요즘 맞벌이부가 많기 때문에 자식분들도 부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요양원에 장기적으로 머무르실 수 있도록 지원금을 드리는 걸 노인장기 요양복지제도로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회보험의 내용이었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 그리고 의료보험, 의료보호제도 사실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 6개가 넘게 있는데, 사실 공공부조는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희 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것보다 사회보험에 있는 5가지 내용들 중에 그거 외에는 모두 공공부조라고 외우는 게 확실합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다시 정리하면 사회보장제도에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내용에는 다시 4대 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복지제도가 있는데, 4대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있고, 총 5개가 돼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복지제도가 이렇게 5개가 사회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다른 내용 중 하나로, 그 내용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 등등이 있는데 하도 많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외우고 나머진 공공부조의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빠른 겁니다. 자, 10번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돈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비율로 표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환율.
경제 용어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는 좀 어려워요. 나머지들은 예시 뭐 그런 걸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경제라는 건 사회 내에서도 유일하게 원칙을 따지는 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용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기보다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 환율이란 건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돈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비율로 표시한다. 환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통화 환율이랑 외국 통화 환율이 있는데 자기 나라 자국 화폐의 비율을 표시하면 본통화 환율이라 합니다. 자, 2번 실업률. 실업률은 노동 가능 인구분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업을 한 사람들을 위에다 올리는 건데 그냥 실업한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또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번 연도 물가 GDP 빼기 작년도 물가 GDP 나누기 작년도 물가 GDP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공부해 왔으니까 아는 거지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냥 물가가 얼만큼 올랐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GDP라는 말로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 경제가 얼만큼 GDP가 올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경제가 얼만큼 성장했냐를 물어보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년 시간급으로 정하는 임금 수준이다.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알바를 해서 알고 있는 거죠. 답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2번과 4번을 봤는데요. 이거 없는 용어예요. 없는 용어인데 교수님들이 뭘 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말을 하나 만들어서 넣으신 것 같아요. 2번, 4번 없는 용어고요. 1번만 있는 용어예요. 상여금이라 함은 기본임금, 원래 받는 임금보다 죄송해요. 2번은 있는 건데 4번은 없는 말이에요. 기본임금은 월급, 직장인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을 말해요. 근데 상여금이라 함은 자신이 무언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업무를 잘 처리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보너스 같이 나오는 걸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기본임금의 상여금이 결국엔 한 직장인의 월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바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위에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4번은 없는 개념이고요. 12번 국제거래 확대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은 시장의 확대로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 맞겠죠? 시장이 한국에만 있다가 외국까지 퍼지게 나면 조금 더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갈 수 있으니까요. 자, 2번 선지. 국내에서 다른 사람의 상품을 쉽게 살 수 있다. 맞죠? 우리나라가 애플을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또 뭐 살 수 있나요? 회? 가리비? 일본산 가리비? 먹죠? 사람들? 일본산 가리비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3번 선지. 재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될 수 있다. 맞죠? 저희 나라가 삼성만 구매를 하다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국산품만 좋다 하다가 최근에 애플이 들어오면서 애플 빠돌이들이란 말이 생길 만큼 애플의 기능이 좋은 것도 맞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죠. 전 하지만 갤럭시 팝니다. 네, TMI고요. 4번 국내 경제에 미치는 해외 경제 불안 요인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자, 질문 확실히 보세요. 국제 거래 확대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경제 불안 요인이 확대될 수 있다. 단점이죠. 당연히 답 4번 고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13번도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은 이렇게 사회의 기본인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있어야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부터 읽자면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답은 3번의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어떻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유출할 수 있느냐?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래요. 인플레이션에 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나와 있듯이 이거와 농업의 합성어를 하는데 농업은 영어로 agriculture입니다. culture 죄송해요. agriculture이라고 하는데 agri inflation이라고 적혀가지고 agfl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자, 농산물이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다른 물가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요리에서는 또 요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품에서는 농업에 기반을 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농업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원자재 가격의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다른 물건들,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물건들도 부가 급등하는 현상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고요. 녹색 기술, 적정 기술,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녹색 기술 적정 기술 밴드웨건 녹색 기술은 다른 말로 친환경 기술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 수소자동차 혹은 태양열 전자발전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친환경적이잖아요. 친환경적이면 녹색 기술이다. 적정 기술이 뭐냐? 적정 기술은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에 필터 빨대가 있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필터 빨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이 상당히 흙탕물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먹고 또 기생충이 감염돼서 배탈이 나고 또 기생충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멀고 발목을 자르고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근데 적정 기술을 도입하면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만 필요한 문제, 즉 물의 공급이죠. 깨끗한 물의 공급. 필터 빨대를 여기다 갖다 주면은 단돈 50원, 뭐 500원 내외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지역에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기술, 적정 기술이라 하는 겁니다. 밴드웨건 효과하는 건 다른 말로 그냥 유행 소비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스노브 효과랑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노브 효과 같은 경우는 유행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성을 쌓아가는 독특한 튀기 위한 그런 소비 형태인데 밴드웨건 효과는 반대예요. 사람들이 뭐 저걸 산다 그럼 나도 사야지. 대표적으로 스위치, 요즘 동물의 숲 많이 하시죠?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노예의 숲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재밌겠다 라는 유행이 하나가 트렌드가 생겨버렸죠. 이걸 따라서 나도 해야지 하면서 사는 형태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13번 개념 설명 끝났고요.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표상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일정 비율로 줄인 후 기호를 사용하여 지리 정보를 표현한 것이다. 자, 저도 이거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지리 사실 길치라 좀 지리 쪽에 되게 많이 약합니다. 너무 TMI인데 하여튼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근데 다행인 건 답이 너무 명확해요. 지도죠? 지도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는 짚고 갈게요. 지표상, 현상, 그리고 일정 비율 상당히 중요해요. 지도는 얼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호를 또 사용해서 산이 있다 혹은 색깔, 등고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지리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고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간 정보 기술은 자, 질문에서 이미 좀 쉬워요. 네, 공간 정보라는 거에서 좀 포인트를 맞추면 일단 많이 선지가 지워지는데 읽어볼게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수치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하여 공간 정보를 만들어내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공시설물의 입지 선정, 교통 문제 및 재난 관리 등에 활용된다. 답은 3번입니다. 왜냐? 지리정보 체계라 함은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노선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러한 정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치화해서 표시된 노선도만을 보고 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길을 찾아가죠. 또 보면 공공시설물의 입지 선정, 교통 문제 및 재난 관리 등에 활용된다. 당연하겠죠. 노선도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또 건물이 입지할 때 교통이 유리한데 입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좋으니까. 자, 답은 3번이고요. 다른 개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적진 않을래요. 그냥 쉬운 내용들이어서 원격 탐사라 함은 해양 기계를 의미합니다. 저희 나라 세월호 사건 때도 해양 기계를 바닷속에 보내서 유해들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게 해저 탐사용 로봇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유비쿼터스랍니다. 유비쿼터스는 영어 자체예요. 유비쿼터스랑 터스라는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이동 가능한, 착용 가능한 거의 웨어러블 같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핸드폰에 뭔가를 설치하면 앱을 설치하면 띠띠띠 몇 번만으로 집 밖에서도 에어컨을 켤 수 있고 집 밖에서도 TV를 켤 수 있고 이런 형태들이 있죠. 요즘 신세대 물품 저는 못 씁니다. 기계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비쿼터스 물품이라 하고요. 세 번째, 지리정보 체계 얘기했죠. 네 번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SNS라고 하죠. 저희가 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등등을 SNS로 합니다.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도 있고 이야기도 가능하고 보지도 않고 비대면 이야기가 가능하죠. 비대면 소통 이런 게 SNS예요. 다음 16번 중요합니다. 아까 체크를 해드렸는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과 도로 포장의 증대, 인공열 발생, 고층 건물의 바람 순환 방해 등의 요인으로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답은 열섬 현상인데요. 열섬 현상이 왜 그러냐? 건물들이 있습니다. 도시예요. 그림을 못 그리지만 삼성역 가시면 사거리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크게 여기 막 코엑스 있고 근데 여기 진짜 건물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뭐냐? 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압에 따라서 바람도 이동하죠. 이렇게 건물이 많다 보면 바람이 이동하는 걸 방해를 해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공기가 햇빛으로부터 가열이 되면 보통 올라가야 되는데 건물들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만 계속 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이 상당히 더워지겠죠. 그래서 도시일수록 특히 높은 건물이 많을수록 그 지역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바로 열섬 효과라 합니다.
일선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2번, 3번, 4번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의 그림 실력 너무 잘 그리지 않습니까? 자, 님비 현상, 파급효과, 역류효과가 있어요. 님비 현상이란 님비 현상이란 영어로 님비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Not in my backyard 라는 건데 해석을 하면 나의 뒷뜰에는 절대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뭐 혐오시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골당 혹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들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뭐 그 지역의 상권이 망하거나 뭐 혹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지레 겁을 먹고 Not in my backyard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 땅에는 이거 지으면 안 돼요 라는 약간 지역 이기주의 같은 현상. 지역 이기주의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님비 현상이라 합니다. 파급 효과라는 거는 경제는 보통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1이 있으면 다른 A가 있으면 B가 있어요. 그럼 A와 B만 거래를 해서 서로 필요한 거를 챙겨가고 이득을 챙겨가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좀 콩고물 같은 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C라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러한 이득을 보게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죠. 콩고물을 먹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을 파급효과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의도치도 않았는데 제3자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현상 파급효과라고 하고요. 파급현상? 이라고 적었네요. 파급효과라 할게요. 4번 역류효과. 역류효과라는 거는 저희 나라 역사의 경제 보면요. 우리나라 중공업, 부산, 울산, 포항 이 어떻게 성장을 했냐를 보거나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낙수효과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낙수효과가 뭐냐면요. 보통 옛날에는 장남들 마늘 지금도 그러는 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남들 마늘 공부시켜서 장남이 성공을 해서 자신들의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님들이 많았어요. 사실 동생들을 키울 여력이 없었고 그때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첫째를 무조건 대학을 보내고 첫째를 성공시켜서 나머지도 잘 살겠다. 즉 낙수. 위에서 떨어진 물을 갖고 동생들이 성장을 하고 동생들이 잘 살게 하겠다 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산, 울산, 포항 이쪽에 물려있거든요. 이쪽을 하나의 공업지대로 만들게 됐어요. 즉 얘를 큰형으로 키운 거죠. 이쪽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 다른 지역들 또한 근처에 있는 지역들 동안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안 좋은 게 있어요. 이쪽이 공업지대로 성장을 하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다 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전통, 즉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될 세대들이 없어지면서 전통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낙수효과에 반대되는 거죠. 낙수효과는 큰 형을 세워서 큰 형이 성공을 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겠다 였지만 역류효과는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생들을 끌고 오면서 동생들이 이어야 될 가업, 즉 산업들이 망하게 되는 현상, 전통 산업이 망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역류효과라고 합니다. 주변 지역의 산업이 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17번, 18번까지 하고 쉴게요. 한 번만 쉬고 갈게요.
17번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요. 도시를 너무 많이 짓게 되면 자연도 파괴되고 그 주위 산업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역류효과라고 하죠. 역류효과처럼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대를 말하는 건데 흔히 말해 그린벨트를 하죠. 서울 밖에는 서울 주변부에는 그린벨트를 설정을 해서 서울 수도권 이 확장되는 현상을 막고 있어요. 현재 이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데 자 1번 볼게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할 수 있다. 맞죠?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죠? 2번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그린벨트라 하면 도시 주변 산림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3번 도시 주민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도시 주민들은 서울에 살다가 서울 복잡하죠. 저도 진짜 싫어하는데 차만 타고 조금만 타고 가면은 산이 있고 북한산에 갈 수 있고 이당산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지대로 가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이래요. 근데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한대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죠. 답 4번입니다.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둘 이상의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즉 두 가지 이상의 국가에서 법인을 가지고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 소유가 아니라 나는 전 세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 세계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애플도 전 세계 기업이고요.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삼성도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지만 일본, 중국, 또 베트남 등등의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식품에는 네슬레, 올먼트 등등 있겠죠? 1번 볼게요. 소호란 개념이 뭐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생각보다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은 저도 그랬듯이 시험 전에 그냥 보고 들어가면 장땡입니다. 맞추면 장땡입니다. 많은 거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공부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른 면에서는 진짜 훨씬 더 지식이 많으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이런 걸 했던 사람이라서 이쪽에는 조금 자신이 있지만 사실 이걸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신 거예요. 네? 1번 소호라는데 소호라고 하면 Small Office라는 건데 Small Office Home Office 라는 건데 말 그대로 작은 사무실, 집사무실이에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은 사무실, 집사무실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가택근무라는 건데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보면 잘 계시는 분들은 자신의 집 말고도 또 다른 방을 구해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구해서 거기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분들과 모여서 컨텐츠도 짜고 또 자신의 방송도 촬영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스몰 오피스라 하는 거고요. 홈오피스는 그 말 그대로 자택 근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런 형태를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 앞에 글자만 떼서 소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2번 다국적 기업 넘어갈게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만들어진 기업들인데요. 대표적으로 NGO 단체들이 그런 형태들이 많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기아대책, 컨벤션, 유니세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분들은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시면서 또 자신들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시고 NGO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도시강산 산업이랍니다. 도시강산 산업은 현대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옛날엔 광산에서 직접 모든 걸 캤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오염물질이 너무 많고 또 광산에서 직접 캐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요즘 하도 많이 캤기 때문에 또 그런 자원을 캘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건데 도시강선 산업이라 합니다. 도시강선 산업이라 함은 도시에서는 항상 가전제품을 버리게 마련이에요. 뭐 저런 물주전자, 그 포터도 버리게 되고 또 카메라도 버리게 되고 핸드폰도 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광산 제품들, 즉 철근, 뭐 구리, 아연, 뭐 그런 희토류 등등을 뽑아내서 다시 사용하면 되겠다. 하나의 광산처럼 도시를 광산, 도시 쓰레기를 광산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도시 광산 산업이라 합니다. 자, 지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좀 이따가 한 장 남은 거 마저 빨리빨리 설명하고 빠빠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